퇴직금 1억 2천만 원. 36년 직장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도시에서는 그 돈으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나가니까 5년도 못 버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자.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놀랍게도 불안도 함께 줄어들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66살 박성우입니다. 서울에서 33년간 회사를 다니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전셋집 하나에서 우리도 그래도 잘 버텼다 싶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딱 2달 만에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직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낡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스티커 자국이 그대로 남은 벽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제 여길 다시 올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회사 앞 도로의 자동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제 발걸음 소리까지도 묘하게 멀게 들렸어요. 마치 세상과 한 겹의 유리막이 생긴 것 같았달까요? 3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던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퇴직 기념이라고 치킨 한 마리에 생맥주 2잔을 시켰죠. 아내가 잔을 들어 건배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우리도 이제 좀 살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치킨은 평소보다 더 바삭하게 느껴졌고 맥주는 유독 시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아침에 눈치 안 보고 일어날 수 있겠지. 평일 낮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우린 정말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밝게 웃은 날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웃을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퇴직금이 한 칸씩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점점 말수도 눈빛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인데 시계는 8시를 지나고 있었고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있더군요. 그런데 한 줄도 읽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뭐하지? 너무 조용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라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퇴직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혹시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다 정말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빠, 그게 이번에 학기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 말에 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는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나는 여전히 지갑이고 보호자고 돈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보험료 35만 원, 교통비, 휴대폰, 식비까지 포함하니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25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퇴직금 1억 2천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가면 5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내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킬까 봐서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금부터는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반복했어요. 1억 2천만 원을 250만 원으로 나누면 48개월, 4년.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의 계산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라도 들면 더 빨라질 테고 아이들 일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줄어들 돈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가까웠습니다. 병원도 편의점도 마트도 5분 거리였고 쿠팡은 새벽에 시키면 아침에 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 냄새가 가득했고 필요한 건 뭐든 넘쳐났습니다. TV도 크고 인터넷도 빨랐고 냉장고엔 늘 반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음 둘 곳은 없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는 항상 다른 집의 불빛, 오가는 택배기사님, 붐비는 주차장 소리. 그런데 정작 우리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가 본 유튜브 영상은 키촌 부부가 직접 재배한 감자로 만든 감자전이었죠. 그때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내려가자, 고향. 그 동네로. 고향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 친구는 다 떠났고 부모님 지인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집도 오래돼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땅엔 아직도 논이 있었고 하늘은 더 넓었고 아침마다 닭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그 동네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뭔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우린 너무 빨리만 살았던 것 같아. 그날 밤 둘이 앉아 마당에 난 잡초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서 다시 살아보자. 사람 많은 도시 말고 적어도 마음 붙일 곳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우린 내려왔습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쓰던 전기밥솥, 커피포트 같은 건 여기선 전기도 약하고 물도 달라서 속도도 느리고 고장도 잦았죠. 내려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마당 옆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는데 낫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예초기 하나 사자. 기계 힘을 빌려야겠다. 인터넷 중고 마켓을 뒤졌고 거의 새 거 한 번만 사용이라는 말에 혹해서 13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죠. 물건은 집 앞까지 잘 왔습니다. 생긴 건 멀쩡했어요. 시동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10분 돌리자마자 연기가 나고 시동이 꺼지더니 다시는 안 켜지더라고요. 동네 마을회관에 들고 갔죠. 한 어르신이 보시더니 이건 부품도 없어서 버려야 되는 거유. 순간 멍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기계는 말이여, 사람처럼 속 안 보여도 병이 있다니까. 웃음도 났지만 그날 기분은 참 묘했어요. 13만 원도 아까웠지만 도시에서의 감각으론 여긴 안 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동네 분들께 먼저 물어봅니다. 형님, 이건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이건 중고 괜찮을까요? 그분들의 조언 하나하나가 13만 원짜리 교육비보다 훨씬 값진 정보였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첫 농작물을 심고 나서 올해는 제법 먹을 게 나오겠구나 하고 아내랑 기대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아침 상추잎이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벌레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물도 뿌려보고 식초도 뿌려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동네 어르신께 물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 봐요, 농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벌레랑 하는 거라니까. 그 말이 귀에 딱 박혔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손으로 벌레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이 상추는 내가 지킨다는 표정으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는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추였는데 여기서는 매일 새벽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귀한 것이구나. 또 한 번은 새로 심은 고구마 줄기 근처가 자꾸 쑥 꺼지는 거예요. 삽으로 파보니 땅속이 완전 두더지 터널이었습니다. 헉, 얘가 이걸 다 파고 다녔다고? 고구마 싹이 죄다 들려 있었고 몇 개는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두더지 퇴치 스프레이, 장치, 울타리까지 온갖 제품을 사봤는데도 안 통하더라고요. 결국 마을 어르신이 하나 알려주셨어요.
막대기 하나 박아두고 그 위에 페트병을 거꾸로 끼워봐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 소리에 도망간다니까? 진짜로 그걸 해봤습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두더지 터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반쯤은 농사꾼이네. 그리고 결정타는 고란이었습니다. 잘 자라던 고추밭이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 소행인 줄 알았는데 마당 옆 풀숲에 발자국이 선명했죠. 동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란이요. 요즘 야산에 먹을 게 없어서 마을까지 내려와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고추밭에 줄을 치고 반짝이 테이프를 달고 아내는 바람 불 때마다 테이프가 흔들리는지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귀엽긴 해. 하고 웃더라고요. 저는 속이 터졌는데요. 벌레, 두더지, 고라니. 귀촌 전엔 이름만 들어봤던 것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배웠어요. 자연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금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귀촌하고 처음 맞은 겨울. 생각보다 힘든 게 많았습니다. 서울에선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긴 아침에 눈 떠보면 보일러 배관이 얼어있는 날이 다반사였죠. 장보러 나가려고 해도 버스는 하루에 한 번, 시간 못 맞추면 하루를 그냥 날려야 했습니다.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귀촌할 땐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차량입니다. 차는 필수예요. 처음엔 차 없어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서울에선 버스, 지하철, 택시가 넘쳐났으니까요. 그런데 여긴 버스가 하루 한 번뿐이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더라고요. 아내가 감기 기운 있어서 병원 가자고 했던 날, 기다렸다가 내일 갈까? 그 말이 참 미안했어요. 마트, 우체국, 행정센터. 다 차 없이는 갈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귀촌은 자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 인사입니다. 먼저 웃는 사람이 오래 가요. 시골살이의 진짜 핵심은 관계입니다. 처음 마을회관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색하던지. 그런데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려온 박성우입니다. 하고 인사하자 어르신들이 금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아, 너 그 방 노인네 막내 아들이지? 하시더니 고구마 심는 법부터 장날 좋은 가게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여긴요, 누가 더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인사했는지, 누가 먼저 웃었는지가 오래 갑니다. 그 이후로는 동네에 짖는 소리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저 집도 택배 왔구먼. 하고요. 세 번째는 생활비 계산입니다. 생각보다 전략이 아니에요. 다들 시골은 싸잖아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나가는 돈이 다르게 새어나갑니다. 겨울엔 난방비가 장난 아니고 차 기름값, 정비비, 눈 치울 도구까지 도시보다 더 나가는 부분도 많아요. 저희는 결국 거실에서만 생활하는 한방살이로 겨울을 났습니다. 전기장판 2개, 작은 온풍기 하나. 처음엔 불편했는데 나중엔 그 안에서 둘이 따뜻하게 밥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요즘엔 장날 전날 전단지 보고 세일하는 품목 정해서 미리 장 보러 가요. 5,000원 아끼는 게 뭐 대수냐 싶지만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보다 생활을 계획하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벌레를 잡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보일러가 얼진 않았나? 새벽마다 확인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몸은 매일 피곤했는데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바구니 하나 들고 마당에 나가 쑥이며 냉이를 따왔습니다. 저는 그걸 다듬고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삶을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데쳐서 무쳐볼까? 저건 냉이 된장국이 딱이겠네? 그런 대화가 오가는 걸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서울에선 이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구나.
점심이면 된장국이 끓고 저녁엔 마당에 솥을 올려 고구마를 찌고 밥상은 단출했지만 그 안에는 함께 준비한 시간, 손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새벽엔 서늘한 공기 속에 눈을 뜨고 해는 천천히 지고 밤이면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선 불편했던 그 소리가 여긴 살아있다는 실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텃밭에 작은 하얀 꽃이 피었어요.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꾼 것도 아닌데 마른 흙 사이로 조용히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아내가 한참 그 꽃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피는 것도 다르게 피네. 며칠 뒤 우리가 처음으로 키운 상추를 수확했습니다.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물 주고 장맛비에 우산 씌워가며 정성을 다해 키운 우리 상추였거든요. 아내는 된장을 풀고 저는 쌈장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한 장에 밥 한 숟갈, 된장 살짝 쓱쓱 바르고 아내가 그걸 제 입에 넣어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 살 땐 이런 거 못했지?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건데, 그냥 상추 한 장인데, 왜 이렇게 뭉클했을까요? 느리고 조용한 하루.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그 하루가 어느새 우리 부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살아갑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놀랍게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50만 원. 장은 주로 장날에 보고 나물이나 반찬은 되도록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된장, 고춧가루, 쌀은 이웃이나 지인 통해 나누기도 하고요. 공과금은 15만 원. 예전처럼 방마다 전기 틀지 않고 겨울엔 한방에서 전기장판으로 지냅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에겐 따뜻함이 되었어요. 병원비는 평균 20만 원. 조금 아프면 참고 약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삽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몸도 마음도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걸 느껴요. 차량 유지비는 30만 원. 마트도 병원도 시장도 다 차로 움직여야 하니까 기름값, 정비비는 필수예요. 그래도 차가 있어 우린 이 동네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35만 원은 잡비와 용돈. 작은 생필품, 옷 하나, 손주 간식, 그리고 가끔 아내와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큰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쓸 일도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막지? 그런 걱정이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돈이면 다음 달도 무난히 지나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놓입니다. 남들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남들보다 덜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덜 흔들리는 하루였던 거죠. 서울에서 살 땐 아내랑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틈이 없었던 거죠. 아침엔 출근하느라 바빴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각자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주말이면 장 보느라 정신없고 카드값 보험료 아이들 문제에 늘 말끝은 짧아지고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싸우진 않았지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죠. 그런데 지금은요. 같이 된장국을 끓이며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깻잎 따러 가자. 이따 저녁엔 감자전 부쳐줄게. 서로의 말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소리 내 웃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시끄러운데 조용했고 여긴 조용한데 참 따뜻합니다. 퇴직금 1억 2천.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 돈으로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버는 건 끊겼고 나가는 건 끊이질 않았고 이 돈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매달 계산기만 두드리며 지냈던 시간. 그런데 지금은요. 한 달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아갑니다. 아끼며 살지만 참고 사는 건 아닙니다. 큰 걸 바라지 않게 되니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편해지니 없어도 괜찮은 삶이 찾아왔습니다. 돈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불안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귀촌이 쉽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하고 TV에서 보는 전원 생활처럼 그렇게 반짝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려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요. 이제는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덜 흔들리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도 덜 가지며 덜 불안한 삶을 꼭 필요했던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익한 정보 매주 받아보세요. 형제자매가 넷입니다. 그중 막내는 저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유산을 저 혼자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설명도 그들에게는 변명이 되어버렸고 저는 조용히 가족을 등진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요,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가장 오랫동안 곁에서 모셨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유산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모르고 넘기면 얼마나 억울해질 수 있는지 꼭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로 52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도 챙기고 가끔은 제 자신이 어디쯤 있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몇 년 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던 날이었어요. 큰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 한마디에 가스불을 끄는 것도 잊은 채 가방 하나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말씀이 느려졌고 몸 한쪽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병명은 뇌경색. 앞으로 혼자 지내시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제자매들이 병실 복도에서 모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맞벌이라 시간 안 돼. 우리 애가 입시 중이라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지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하나둘 다들 이유를 댔고 그때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그래도 좀 시간 되잖아. 아이들도 크고 집도 가까우니까 네가 맞는 게 낫겠다.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만 도와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재활치료 조금 받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시면 요양보호사라도 쓰자, 그게 형제들 사이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의지하시는 게 많아졌고 제 하루는 온통 아버지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한 알한 알컵에 나눠 담고 식사 도중엔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떠먹여드리고 병원에 가는 날이면 휠체어를 차에 싣고 진료실 문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계단이라도 나오면 등에 업고 옮겨야 했어요. 한 번은 겨울 눈 오는 날이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보건소에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가는 길이었죠. 미끄러울까봐 손 꼭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네 손 잡고 걷게 될 줄이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다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형제들 앞에선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명절 즈음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고는 잘 모셔드려 한마디 남기고 가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하면 그게 괜한 하소연 같아 보여서요. 넌 그래도 같이 있어 주잖아. 우리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런 말 몇 마디면 다 이해되더라고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몫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7년의 시간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쓰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이 채 지나기도 전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죽을 드리려고 식탁에 수저를 놓았는데 방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평소처럼 이불을 덮은 채 누워 계셨는데 표정이 참 편안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신 것처럼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가슴 깊은 데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잘 가셨다. 제 안의 슬픔과 안도, 후회와 고마움이 한꺼번에 얽혀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자매들도 모두 왔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묘하게 어색하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절차를 마친 후 큰오빠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유언장이래. 손으로 직접 쓰신 거래. 순간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그 봉투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기대 반, 불안 반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펼친 종이에는 선명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딸 미정이에게 집 한 채와 예금, 텃밭 모두를 남긴다.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인사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들이쉬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다 너한테만? 우리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향해 형제자매들의 시선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말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던 거 아니야? 혹시 네가 쓰게 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딸이 아니라 의심받는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 톡방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 돈 다 네 거냐? 우리 아버진데 왜 너 혼자 다 가져? 나는 장남이야. 그 집 내 몫이야.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메시지에 핸드폰을 보기조차 싫어졌습니다. 형제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같은 결론이었어요. 당장 재산 분할하자. 법대로 하자. 너 유언장 위조한 거 아니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언장이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마른 입술, 떨리는 손, 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억지로 삼킨 채 작은 목소리로 꺼냈어요. 유언장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쓰신 날짜와 서명이 있었고 내용도 명확했어요. 자필 유언장이 맞고 법적 요건도 충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뜻이 분명하네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가족 간의 다툼은 감정의 문제라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형제들의 감정은 점점 더 날카롭고 독하게 변해갔습니다. 큰언니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되는 거야? 처음엔 다들 그렇게 의심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니 그건 명백히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언장이란 건 단순히 종이에 글을 쓴다고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작성한 사람의 의사와 법적인 형식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와 서명을 명확히 남겼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런 자필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위조나 강요를 의심할 여지도 거의 없다고 했어요. 법률적으로는 효력 있는 유언장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일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전체 유산 중 일부에 불과했고 유언 내용이 명확한 이상 뒤집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와서 대놓고 따지기도 했고 어느 날은 제가 다니는 성당에 찾아와 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 마음이 제일 무섭단다. 돈 앞에선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달라지더라. 그땐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사실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이후의 삶은 딸이 아니라 간병인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간병인조차 아니었죠. 돈도 없고 교대도 없고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무급 간병인. 누구 하나 고생 많다는 말 없이 딸이니까 당연하지라는 말로 포장된 무제한 책임의 삶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걷던 아버지, 말없이 운동화를 사주시던 그 따뜻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몫이라며 묵묵히 버텼죠. 하지만 그 시간이 한 달, 2달, 몇 년으로 늘어날수록 제 삶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늘 미안, 다음에 보자는 말로 끝났고 오랜만에 시간을 내 미용실에 간 날엔 염색약을 바른 채 응급 상황이라는 전화를 받고 머리를 반쯤만 말린 채 뛰쳐나와야 했죠. 갱년기로 고생하던 제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밤에는 불면, 낮에는 무기력. 기운이 없어도 아버지가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했어요. 정작 제 병원 진료는 일정을 잡아도 늘 뒤로 미뤄졌고 마음껏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픈 건 사치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제 안에 무너지는 감정은 점점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그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 누구 하나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는 그 흔한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면 조금은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면 그래, 내가 헛되게 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 위로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울었어요.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하지? 왜 내 삶은 점점 사라져만 가는 걸까? 딸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이 갑자기 너무 무섭고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돌봄만 하는 삶. 전화기 울릴까봐 멀리 나가지도 못하는 삶. 하루하루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도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한 조각도 남지 않은 그런 날들. 그리고 그 고요한 부엌 한 구석에서 나조차도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가끔씩 제 눈을 마주 보시던 아버지의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 대신 늘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죠. 그 눈빛엔 미안하다는 깊은 죄책감과 고맙다는 따뜻한 감정이 같이 담겨 있었어요. 그 짧고 조용한 눈빛 하나가 지쳐 쓰러지려던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도 위로도 없던 그 시간에
오직 아버지의 그 눈빛 하나만이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 눈빛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딸로서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똑같이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엔 죽을 데워드리고 점심엔 약을 챙기고 TV를 틀어드리고 나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요, 갑자기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참 이상했어요. 늘 차갑던 손인데 그날따라 묘하게 따뜻했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손끝에 힘이 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너는 참 고맙다. 그 한마디였어요. 숨이 찬 듯 말끝이 자꾸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이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우리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방 하나가 나왔어요. 가방 안에는 오래된 통장, 서류 뭉치,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 봉투 겉면에는 막내에게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필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공증까지 완료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형제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언니 오빠들 눈치 보며 아버지를 모셔왔던 제가 과연 무얼 받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을 펴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본인은 전 재산을 막내딸 미정이에게 남긴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오빠는 헛웃음을 지었고 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저를 기억해 주셨다는 게,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벅찼거든요. 나 진짜 별거 바라지 않았어. 그저 수고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나 싶었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도둑이 되었고 욕심 많은 막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은 것도, 유언장을 받은 것도, 간병을 도맡은 것도 모두 나인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정말이야? 너 진짜 몰랐어? 그 말에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다 가져.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은 거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다시 가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넌 끝까지 그러는구나.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더니.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때도 지금도 전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뿐이었는데요. 누구보다 조용히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뒷모습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듯 했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요. 마치 가족에게서 조용히 지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무렵 셋째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말업 없었고 침묵만 흘렀어요. 그리고 한참 뒤 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 유언장 진짜였어?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남기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직접 써주신 편지였어요.
약해진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그 안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죠.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준 이 마음이다. 그 말을 읽던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우리 다 너한테 미안해야 해.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린 조금씩 예전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언니와 그렇게 눈물을 나누고 난 뒤 저도 그제야 말할 수 있었어요. 언니 나도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어. 아버지랑 함께한 그 시간 절대 쉽지 않았어.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야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름때가 찐 옷이며 수건까지도 처음엔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왜 밥이 이렇게 짜냐, 병원은 왜 이렇게 늦게 가냐 하며 쉴 틈 없이 말이 많았죠. 솔직히 처음엔 원망도 들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는데 왜 늘 내가 손해보는 쪽에 서 있는 건지. 근데 하루는요. 아버지가 잠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텐 고맙지.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듯 말씀하셨죠.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건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느라 평생 딸한테도 마음을 내어준 적 없던 사람이 늙고 아프고 그래서야 조금 부드러워진 거죠. 그 뒤로 저도 달라졌어요. 잔소리도 덜 듣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 체온계는 늘 머리맡에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 흉내를 내며 아버지 오늘은 혈압 괜찮아요 하고 살갑게 말도 걸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왜 늘 내가 손해보는 쪽이어야 할까? 왜 가족이란 이름 아래 모든 짐을 나만 짊어져야 할까?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쌓여만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아버지 곁을 지내면서 조금씩 제 마음도 바뀌어 가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의무처럼 했던 돌봄이었는데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보고 말없이 제 손을 꼭 잡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나면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너 결혼 생활 힘들었지? 엄마 없을 때 아빠가 그걸 다 못 봐줘서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를 간병하며 진짜 깨달은 건 돌봄은 결국 마음이 만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부담이었습니다. 잠 못 자고 식사도 제때 못하고 아버지의 감정 기복까지 감당해야 하는 날엔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힘들다는 생각보다 지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간병은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구나. 그걸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 안에서 몸으로, 눈물로, 그리고 침묵 속에서 배웠어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엔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내 진심이 남았어요. 세상엔 많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우리도 그랬어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속마음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늘 조심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이상하게도 끝이 다가와야 마음을 꺼내더라고요. 서운함도 미안함도 그제야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서로를 껴안았어요. 늦었지만
참 다행인 일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마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어요. 내 딸 고생 많았다. 정말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릴 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 마지막에야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잠시 쉬시는 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그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 시간을 떠올려도 울지 않아요. 그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간병은 고된 일이었지만 돌봄은 결국 서로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도 저도 그 시간을 통해 조금씩 녹아내렸고 마침내 진심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가족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 끝에는 사랑이 남는 것.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간병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꼭 따뜻한 말 한마디 놓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위로가 되니까요. 사랑은 결국 함께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